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37년 동안 대학 교수, 특히 이제 법학을 강의하는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법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법률상식 특강, 거창하지만 실제 생활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 하게 되면 사회규범의 하나입니다. 사회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규범이죠. 사회규범에는 종교와 도덕과 법규범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종교와 도덕은 강제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교육하는 규범이고, 그 다음에 도덕은 인간의 마음을 교육하는 규범이라고 한다면, 법은 인간의 몸, 인간의 행위를 교육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소위 인간이 정한 인정법이 아니고 자연이 만든 법이라고 할까요? 뭐 자연법 조과도 그런 것이고, 실정법은 실제 사회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을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소위 자연법은 실정법에 비해서 비교적 정의에 더 가까운 그런 법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연법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법에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정의구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질서유지입니다. 정의구현을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질서유지는 두 번째인데, 그렇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질서유지, 법적 안정성을 먼저 기한 다음에 정의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정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성문법은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화된 법조문의 형식을 갖춰서 국가가 법으로 만든 것을 말하죠. 그 중에 헌법은 최고의 법이고 국민이 만들었다. 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성문법이고, 그 다음에 보통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국령, 이와 같이 명령은 중앙 단독제 행정관청이 말하는 법이다. 규칙은 중앙 합의제 관청, 어떤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그런 관청은 규칙을 만듭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만드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어떤 헨센이 말하는 것처럼 법적 단계설,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부터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하위법의 순으로 이렇게 법 위계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법률은 명령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범인 그 법을 만드는 그 명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은 관습법과 조리가 있는데, 관습법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에 오랫동안의 관행과 관례가 지속되다 보면 그 관행이나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기가 있습니다. 그때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습법은 앞서 살펴봤던 그 성문법이 없을 때 이런 관습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법이 없어. 그러면 그 마을이나 그 조직이나 그 직장에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관례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관례나 관습이 나쁜 악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조리입니다. 조리는 법 원칙, 법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조리에 따르는데, 보통
나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법은 성문법과 관습법을 말한다면 원칙은 여기 말하는 조리를 말합니다. 법적 상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일반 원리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원칙을 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할 때 성문법도 없다, 관습법도 없다, 재판 못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하면은 피고나 원고도 인정하고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조리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 적용 우선순위 1순위가 성문법이고 2순위가 불문법 중에 관습법, 그 다음에 3순위가 불문법 중에 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듣고 있죠. 이 법치주의는 법률의 지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의 생각, 의사는 법률로 나타납니다. 법률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의사는 행정, 법 집행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의사, 생각은 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날 때 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런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 최고의 의사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행정이나 재판을 지배한다. 즉 법대로 행정하고 법대로 재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본래의 법률의 지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는 합헌적 법치주의로 최근에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권력 분립을 해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기만 하면 그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대로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을 하고 재판하는 사법만 하면 법치주의라고 봤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든 대로 내가 했다.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의 모양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법치주의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 법률,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그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에 정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법률만 진정한 의미의 법이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와 탄핵심판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예를 든다면은 지난 1997년도인가요? 동성동본 금호 조항 때문에 만여 쌍 이상의 부부가 혼인신고를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 행복 추구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그보다 하위법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 민법 그 동성동본 금혼조항 때문에 불행하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법률심사,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 즉 민법의 금혼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해서 드디어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위헌이 돼서 지금은 친족 8촌 이내는 결혼할 없지만 그 이상의 소위 친족 간에는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탄핵심판제도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국가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도 일종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절차적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 법치주의, 실제라기보다는 실체적인 법치주의는 소위 어떤 공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절차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 권력 행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가? 그런 절차를, 그런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참작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도 하고 정책 결정도 하고 법도 만드는 것이 절차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100%의 완전한 법치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률 상식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편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쳤을 경우에 훔칠 당시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또 사망해 있는 경우 각각 무슨 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갑의 주인이 훔칠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망해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갑의 주인이 사망해 있었다면 사망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물건, 지갑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은행이 아니라 소위 인형이 갖고 있는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겠지만 법적으로는 부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 제3조에 생존자의 권리 주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권리 주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한 경우는 더 무거워요. 형법 330조에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아까는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일반적인 절도는, 그러나 야간에 침입하는 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보다 더 큰 죄가 특수절도죄입니다. 이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해서 절도한 경우라든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절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아까 10년 이하의 징역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1년 이상이라는 말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이기 때문에 아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도 3개월 징역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특수절도죄에 해당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로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였다면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분실물을 주인이나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형법 360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라도 그 물건을 잘 관리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에 잘못 배송된 우편물이나 택배 물건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못 입금한 돈을 내가 써버렸다면 무슨 죄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통장을 잘못 입금했다 할지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맡겨둔 돈을 써버린 것이 되면 횡령죄가 돼요. 횡령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맡겨둔 물건을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되려 그것을 자기가 보관하지 않고 써버린다는 거죠. 유용해버리는 횡령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주운 자가 그 주인을 찾아 되돌려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말만 하고 다른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에서 20%의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실물법 4조에 의하면 유실물 주인은 습득자에게 분실물 가액의 5에서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분실물을 찾아서 돌려줬을 때는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습득 후에 유실물을 습득한 후에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요. 그러면 집에 갖다 놓고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신고하고 그 물건을 돌려준 후 한 달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또 습득해서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못합니다. 보상금도 세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거액의 가치가 있는 것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 22%가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빌려준 돈을 만기가 지났는데도 여러 해 동안 갚지 않고 있는 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요. 살해의 경우에 돈을 빌려갈 때 속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단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다. 백화점에서 정가의 2배로 인상한 가격을 붙이고 절반 가격으로 세일하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가게에서 고객들을 속여서 판매 가격을 정가의 2배로 부풀리고 그 절반인 50% 세일한다고 함으로써 싸게 파는 것처럼 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이익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소는 이해관계자 당사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는 걸 말하고요. 고발은 제3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는 걸 말합니다. 자,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자에 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궁금하지요. 자,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자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받기를 원한다면 빌려준 기간이 지난 경우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유예기간, 나 지금부터 좀 이자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한 달 후부터는 이자를 받겠다고 알린 경우에는 법정 이자인 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가 밀린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계약서에서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법정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가 밀린 사람에 대해서 밀린 부분에 대해서 법정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 있다. 보증금에서 까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임차인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를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이 되는가? 가족 중 한 사람이 부채를 다른 가족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2018년 이후에 일반 사람들이 이웃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최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24%입니다. 사채 시장에서는 대부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돈을
많이 돼야 돼요. 대법원 장사로 하는 거니까 27.9%까지 최고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인이 24%, 또 대법 한 사람이 20.9%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6억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자를 물고 있다면 그 이상 되는 이자는 안 갚아도 돼요.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족 중 한 사람이 부채에 대해서 다른 가족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한해서는 부부 일방이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빚을 졌다고 하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채무가, 즉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 빚진 것이 가사일이라 돼요. 의식주 문제라 돼요. 부동산 투기한다는 건 안 돼요. 집을 사는데, 두 사람이 집을 사는데 돈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건 가사일이 됩니다. 집은 의식주 문제 해당됩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 학비 문제 하는데 아내가 몰래 어디 가서 돈을 남편 모르겠다. 남편이 책임을 일단 무진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일이 아닌 일로 남편이나 아내가 부채를 질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죠.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자료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재산 분할 청구는 이런 잘못한 배우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요.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까? 구두로 한 계약이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두로 한 증여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증여 계약만은 구두로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민법 5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로 인해서 문서 증여가 취소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문서로 했다 할지라도 증여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그 증여자에게 재산상의 문제가 심각했다. 만약에 뭐 굉장히 가난해졌다. 그러면 증여한 것을 도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증여자가 반신불수로 증여를 취소할 수가 있다. 갑자기 신체적인 불구가 생겨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될 상황이 되면 증여한 돈을 다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통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하면 죄가 될까? 이것도 궁금하죠. 대화를 나하고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내가 녹음하면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A와 B,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내가 녹음하면 죄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본인 확인,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발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권리 행사할 때마다 번거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의금과 조의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이고, 혼주라면 이제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죠. 신랑 신부는 그 혼주가 축의금을 줘야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조의금은 장례비를 그 조의금으로 지출하고 남으면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딸이 사준 금반지와 어머니 명의로 된 집과 아버지가 사서 농사짓던 밭을 두고 돌아가셨다면은 유가족인 어머니와 아들들과 외동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재산 상속은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유언이
없고 돌아가실 경우에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자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남기고 돌아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랴?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돼. 합의한 대로 따르면요. 만약에 그렇지도 않게 되면은 이제 법에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법에 정한 대로 하면은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된 거니까 어머니 몫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딸이 원하기만 하면 고인에게 반지를 사준 거니까 딸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 일부가 어느 사람의 사준 거랑 어떤 그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집을 남겨가는데 그 집이 작은 아들이 사준 거다. 그러면 그 재산은 작은 아들일 것이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사줬다는. 만약에 물론 그걸 원치 않으면 그 재산이 되지만 원할 경우에 그래서 안 돼요. 기여분이죠.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평소에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님 앞에 효도를 하게끔 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재산, 즉 아버지가 소위 농사를 지면서 그런 사용했던 밭은 이제 나누게 된다면은 어머니가 1.5, 자녀들보다 0.5를 더 받습니다. 1.5. 딸 둘 1, 1, 아들 하나 1. 이렇게 해서 어머니 1.5, 딸 둘이 1, 1, 아들도 1.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분모가 되죠. 좀 바치면. 이것뿐에 이제 자기 몫의 분자를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곱하면 법적 상속분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법적 지식 내지는 상식 또 일반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조금이라도 법에 대한 그 거리감이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권리를 되찾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